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엄마, 그 일 처리 끝났어. 세라는 싱크대에 손을 짚은 채 몸이 굳었다. 그 일 처리 끝났어.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응? 대답은 짧았다. 너무 짧았다. 나중에 얘기할게. 바빠. 뚝.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거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만은 이상하게 요동쳤다. 그 일이 뭔데?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준호. 그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세라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커튼을 쳤다. 그날부터 그녀의 세상에서 빛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1장 균열의 시작. 세라는 늘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아들 방의 커튼을 열고 식탁을 닦고 거실 소파의 쿠션을 가지런히 놓았다. 62년을 살아온 그녀의 삶은 그렇게 작은 규칙들로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녀는 아들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닫혀 있었다. 준호는 평소엔 문을 열어두는 편이었다. 엄마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세라는 문고리를 잡았다. 들어가도 괜찮겠지. 천천히 문을 밀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다.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엔 컵라면 용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며칠 된 것 같았다. 세라는 가방이 놓인 의자 쪽을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아들은 가방을 벽에 기대어 두었다. 그런데 오늘은 의자 위에 던져져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가방 옆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다. 세라는 손을 뻗었다. 아니지. 그녀는 손을 걷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때쯤 세라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조금 싱거운가. 소금을 더 넣었다. 그때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다. 세라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다. 벌써 왔어? 응. 일찍 끝났어.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밥 먹었어? 아직. 그럼 씻고 나와. 찌개 끓여뒀어. 응. 준호는 욕실로 들어갔다. 세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왜 그럴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냄비 뚜껑을 여는 손이 자꾸만 멈칫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세라는 밥을 뜨며 아들의 얼굴을 몇 번이고 훑어봤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찌개만 떠먹고 있었다. 일 많았어? 응. 좀. 무슨 일인데? 그냥 이것저것. 대답이 짧았다. 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준호야. 응? 너 요즘 뭔가 힘든 일 있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세라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손은 어쩌다 다쳤어? 준호는 손을 슬쩍 감췄다. 일하다가. 별거 아니야. 소독은 했어? 했어. 대화가 끊겼다. 세라는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입안이 텁텁했다. 왜 이러지?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세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복도로 나가 아들 방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알았어. 처리했다니까. 전화하는 소리였다. 걱정 마. 아무도 몰라. 세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무도 몰라.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세라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을 거뒀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세라는 눈을 뜬 채 그 빛을 바라봤다. 아무도 몰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어두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라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세라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세라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네. 당신 아들.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당신 아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세라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의 새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날 이후 세라의 세상엔 균열이 생겼다. 작은 틈. 하지만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제2장 의심의 확신. 세라는 그날 오후 내내 아들 방 문 앞을 서성였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졌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복도 끝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무언가 검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세라는 다시 아들 방 앞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다. 세라는 불을 켰다. 책상 위엔 여전히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용기를 버렸다. 그리고 책상을 닦으려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세라는 숨을 멈췄다. 들여다봐도 될까?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펜 몇 자루와 메모지,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라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돈을 세어봤다. 200만 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세라는 봉투를 다시 넣으려다 봉투 뒷면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조용히 처리. 그 글씨는 준호의 필체가 아니었다. 세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서랍에 도로 넣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다. 조용히 처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녁 세라는 준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늦었네. 세라는 소파에 앉은 채 TV를 보는 척하며 말했다. 응. 일 좀 있었어.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 그냥 일.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준호야.
세라가 불렀다. 준호는 멈춰섰다. 왜?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고 얼굴도 안 좋고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세라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 확신이 점점 짙어졌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준호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복도로 나가 준호의 방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다. 세라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내다봤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세라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준호가 골목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지? 세라는 재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다. 조용히 문을 닫고 준호의 뒤를 따랐다. 거리는 어두웠다. 준호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다. 세라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준호는 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낡은 건물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세라는 건물 앞에 섰다. 여긴 어디지? 건물 입구엔 간판이 없었다. 세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 처리됐어? 응. 걱정 마. 준호의 목소리였다. 증거는? 다 없앴어. 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증거.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라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뭘 처리한 거지? 뭘 없앤 거야? 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세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그 설마는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아들의 방을 다시 찾았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펜,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세라는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11월 3일 처리 완료. 11월 7일 증거인멸. 세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다. 내 아들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점심때 세라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준호가 나왔다. 엄마. 응?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 또? 응. 일이 좀 있어서.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맨날 늦는 거야? 일이라니까. 왜 이래? 준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다. 세라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세라 씨. 지난번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당신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아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다. 경찰. 그 말이 가슴을 얼렸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세라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제3장 광기의 문터. 세라는 그날 밤 1시간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다시 걸어볼까?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준호의 방 쪽을 바라봤다. 불은 꺼져 있었다. 자고 있겠지. 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목이 메었다. 경찰이 온다고 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세라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일찍 일어났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아들 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준호는 이불을 덮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세라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세라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멍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똑바로 정신 차려. 세라는 자신을 다그쳤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세라는 그의 얼굴을 몇 번이고 훑어봤다. 준호야. 응? 너 요즘 힘든 일 없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아니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할 거 없어. 나 괜찮아. 준호는 다시 핸드폰을 봤다. 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혹시 누구한테 빚진 거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누구한테 협박당하는 거라든지.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 진짜 아무 일 없어. 왜 이래? 세라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밥을 다 먹고 가방을 들었다. 일 있어서 나갈게. 어디 가는데? 일이라니까. 준호는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세라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후 세라는 다시 준호의 방으로 갔다. 이번엔 더 깊숙이 찾아봤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하얀 셔츠 한 벌을 발견했다. 세라는 셔츠를 꺼냈다. 소매 부분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이게 뭐지? 세라는 얼룩을 만졌다.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피. 세라는 셔츠를 다시 옷장에 넣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다. 숨이 가빠졌다. 진짜 뭔가 있는 거야. 세라는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저녁 준호는 또 늦게 돌아왔다.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세라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앉아? 준호가 물었다. 너 기다렸어. 왜? 세라는 일어섰다.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뭘?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 너 요즘 뭔가 숨기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숨겼어. 그럼 그 셔츠는 뭐야?
피 묻은 셔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내 방 뒤진 거야? 대답해. 그게 뭐냐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일하다가 다친 거야. 그냥.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왜 자꾸 나한테 이래? 나 정말 아무 일 없다고. 세라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세라 씨. 또 그 여자였다. 누구세요 대체? 당신 아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대체 뭘 아는 거예요? 그 아이 곧 끝이에요. 뭐라고요? 경찰이 이미 알고 있어요. 곧 체포될 거예요. 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준비하세요. 머지 않았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체포.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체포된다고 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세라는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뉴스를 검색했다. 최근 사건 사고. 여러 기사가 떴다. 세라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 멈췄다. 인근 요양원 화재 사건 수사 중. 세라의 손이 떨렸다. 요양원. 그녀는 기사를 클릭했다. 지난달 발생한 요양원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 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설마.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아침 세라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평소처럼 나갔고 세라는 혼자 집에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일이 좀 생겼어. 친구 집에서 잘게.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그 확신이 점점 짙어졌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다. 거리 끝에서 경찰차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세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세라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경찰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라는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다. 경찰차가 지나갔다. 세라는 숨을 죽였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서? 세라는 고개를 내밀어 내다봤다. 경찰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섰다. 저기. 세라는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집이야. 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호를 잡으러 온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막아야 해. 그 결심은 광기의 문턱이었다. 제사장 천벌의 밤. 세라는 건물 그늘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경찰은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경찰은 무전기를 꺼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철수하세요. 경찰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천천히 떠났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 온 거야. 경찰이 정말 온 거라고. 세라는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세라는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에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막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돌아왔다. 세라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엄마, 너 왔구나. 세라는 돌아보지 않고 냄비를 저었다. 어젯밤에 집에 경찰 왔었어? 세라의 손이 멈췄다. 응. 왜? 몰라. 그냥 갔더라.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이상하네. 응. 세라는 불을 끄고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응? 너 요양원 화재 사건 알아? 준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응. 뉴스에서 봤어. 너 그거랑 상관없지? 무슨 소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세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 확신이 점점 짙어졌다. 오후 세라는 준호가 나간 사이 다시 그의 방을 찾았다. 이번엔 더 깊숙이 들여다봤다. 옷장 구석, 서랍 및 침대 아래까지.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세라는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요양원 건물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11월 4일 확인 완료. 세라의 손이 떨렸다. 11월 4일. 그날은 요양원 화재가 난 날이었다. 세라는 상자를 다시 넣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다. 진짜 준호가 한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저녁 세라는 밥을 차렸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세라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그래? 준호가 물었다. 아니, 그냥.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준호는 다시 밥을 먹었다. 세라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세라 씨. 또 그 여자였다. 왜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뭐가? 내일 경찰이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영장을 가지고. 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당신 아들 내일이면 끝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은 그런 짓 안 했어요.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일.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세라는 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작은 칼이 하나 있었다. 세라는 칼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세라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거실에 앉아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준호의 방 쪽을 바라봤다. 불이 꺼져 있었다. 자고 있겠지. 세라는 천천히 일어났다. 복도를 따라 준호의 방으로 갔다. 문고리를 잡았다. 이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세라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세라는 침대 옆에 섰다. 칼을 든 손이 떨렸다. 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세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준호가 눈을 떴다. 엄마. 세라의 손이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세라는 칼을 떨어뜨렸다. 제오장 고요한 아침.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방 안에 그 소리만 울렸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라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준호는 칼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세라를 다시 봤다. 왜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세라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세라 앞에 섰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너를 지키려고. 뭘 지킨다는 거예요?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경찰이 와. 내일 영장 들고 와. 너 잡으러.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 화재. 내가 한 거잖아.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엄마 지금 무슨. 인정해. 내가 한 거잖아.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도 받았어. 증거도 봤어. 내 방에서 다 봤다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니야. 세라는 일어섰다. 난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왜 숨기는지 다 알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믿어줘요. 제발. 세라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진실이 보였다. 아니, 보이는 것 같았다. 세라는 고개를 돌렸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침이 밝았다. 비는 그쳤다. 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라는 커피를 한 잔 내렸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후 세라는 준호의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준호야. 대답이 없었다. 엄마야. 문 열어줄래? 여전히 조용했다. 세라는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세라가 불렀다.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나가줘요. 준호야 미안해. 어젯밤엔 엄마가 잘못했어. 됐어요. 준호야. 나가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라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세라는 밥을 차렸다. 하지만 준호는 나오지 않았다. 세라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니, 먹는 척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입안이 텁텁했다. 세라는 밥그릇을 밀어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요양원 화재 사건, 새로운 단서 발견. 세라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 중이며 조만간 체포할 예정입니다. 세라는 TV를 껐다. 그리고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호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복도로 나가 준호의 방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알았어. 내일 갈게. 전화하는 소리였다. 걱정 마. 다 끝날 거야. 세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 끝난다고?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세라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을 거뒀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다 끝난다고 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세라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응? 나 오늘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일 좀 봐야 해서.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그냥 일. 준호는 가방을 들었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준호야. 세라가 불렀다. 준호는 멈춰섰다. 왜? 세라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조심해. 응. 준호는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세라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오후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세라는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디 간 거야?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세라는 현관 앞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세라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귓속에서 빗소리만 울렸다. 그날 밤 세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부쉈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제6장 진실의 편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라는 핸드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다. 세라는 거실을 서성였다. 창밖을 내다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어디 간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세라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어디야? 연락 좀 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 세라는 준호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세라는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펜과 메모지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세라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세라는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또 내 방을 뒤진 거겠죠. 괜찮아요. 엄마니까. 엄마, 나 요즘 힘들었어요. 말 안 했지만. 요양원 화재 사건 알죠? 나 그 일 수습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화재 피해 복구 지원. 봉사단체에서 맡은 일이었어요. 피해자 가족들 만나고 서류 정리하고 그런 일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뭐라고 물어봐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숨긴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나 내일 일 마무리하고 올게요. 그럼 다 얘기할게요. 걱정 마세요. 마이너스 준호 마이너스. 세라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사. 화재 피해 복구 지원.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라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다. 걱정 마세요. 세라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가 뭘 한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세라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봉사, 복구 지원. 그 말들이 귀에 박혔다. 세라는 핸드폰을 꺼냈다. 뉴스를 검색했다. 요양원 화재 복구 지원. 여러 기사가 떴다. 세라는 하나를 클릭했다. 지난달 발생한 요양원 화재. 지역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피해 복구 중. 봉사자들은 피해자 가족들과의 상담, 서류 정리, 복구 작업 등을 무보수로 진행하고 있다. 세라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정말 봉사였어.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저녁 세라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세라는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야. 제발 연락 좀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세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한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세라는 몸을 일으켰다.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조용했다. 세라는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제발, 제발 돌아와. 그 기도가 입 밖으로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세라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준호였다. 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어디 갔었어? 일 마무리하느라. 친구 집에서 잤어. 세라는 다가갔다. 전화 왜 안 받았어? 배터리 나갔어. 미안.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엄마 밥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 세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따라갔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세라는 밥을 먹으며 준호의 얼굴을 몇 번이고 훑어봤다. 준호는 평소처럼 담담히 밥을 먹고 있었다. 준호야. 응? 엄마가.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왜? 그동안. 내 방 뒤지고 의심하고 그런 거.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엄마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내 편지 읽었어. 봉사하느라 힘들었는데 엄마가 의심만 하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엄마. 이해해. 이해할 게 아니야. 세라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너한테 칼까지 들고. 세라는 말을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일어나 세라 옆에 앉았다. 엄마. 응. 괜찮아. 정말.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나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었어. 광기였어. 그래도 괜찮아. 준호는 미소 지었다. 엄마니까. 세라는 준호를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세라는 매일 아침 준호에게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준호는 매일 대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세라는 알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7장 회한의 독백. 그날 이후 세라는 변했다. 말이 줄었다. 웃지 않았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도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다. 준호는 그런 세라를 보며 걱정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세라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뒤 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집착이었어. 광기였어. 세라는 눈을 떴다. 창밖의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오후 세라는 준호의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준호야. 응? 들어가도 돼? 응. 세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뭐해? 일 정리 중. 세라는 침대 끝에 앉았다. 준호야. 응?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뭔데? 세라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그만해. 괜찮다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너한테 한 짓.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왜 이래? 진짜 괜찮아. 괜찮을 리 없어. 세라의 목소리가 커졌다. 칼까지 들었는데. 내 아들한테 칼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아? 준호는 일어나 세라 옆에 앉았다.
엄마. 응.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이 아니야. 엄마 머릿속에선 아직도 그 순간이야. 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가 날 보는 눈. 그 눈빛이 아직도 보여. 엄마. 무서웠겠지. 엄마가 무서웠겠지.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무섭지 않았어.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준호는 세라를 안았다. 엄마는 엄마니까. 무섭지 않았어. 세라는 준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세라는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난 죄를 지었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세라는 눈을 감았다. 용서해줘. 제발. 그 기도가 입 밖으로 나왔다. 며칠 뒤 세라는 준호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준호가 봉사했던 곳이었다. 세라는 건물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다. 화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여기야? 응.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준호가 말했다. 여기서 일했어. 피해자 가족들 만나고 서류 정리하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겠다. 응. 좀. 준호는 한방 앞에 멈춰섰다. 여기. 세라는 방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서류 더미가 있었다. 여기서 일했어? 응. 세라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 계획. 그 제목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괜찮아. 준호는 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알았잖아.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속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다. 요양원을 나오며 세라는 준호에게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거야? 응. 할 수 있으면. 엄마도 도와줄까? 준호는 세라를 바라봤다. 진짜? 응. 엄마도 뭔가 하고 싶어. 준호는 미소 지었다. 좋아. 같이 하자. 세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그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부터라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세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세라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다. 준호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라도 함께 웃고 있었다. 제8장 여운의 결말. 봄이 왔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들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오후 세라는 준호와 함께 요양원으로 갔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세라는 피해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정리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준호는 세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잘하네. 그래? 응. 정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저녁 세라와 준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밥을 차리고 함께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엄마. 응? 오늘 고마웠어. 내가 고마워해야지. 세라는 미소 지었다. 내가 엄마한테 기회를 줘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엄마는. 엄마.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 이제 됐어.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희미한 잡음이 들렸다. 세라는 주파수를 맞췄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였다. 세라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녹음된 목소리였다. 엄마, 그 일 처리 끝났어. 세라는 눈을 떴다. 그 말이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었다. 미소였다. 세라는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며칠 뒤 세라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야,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그때 칼 들고 갔을 때 진짜 무섭지 않았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무서웠어. 조금.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근데 말이야. 준호는 세라를 바라봤다.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엄마가 혼자 괴로워하는 거였어.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혼자 뭔가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괜찮아. 준호는 미소 지었다. 우린 괜찮아. 여름이 왔다. 세라는 요양원에서 매일 봉사활동을 했다. 피해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세라에게 말했다. 아가씨 참 착하네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착한 게 아니라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못해서요. 할머니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가을이 왔다. 세라는 준호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세라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응.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세라도 함께 웃었다. 겨울이 왔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라는 그 눈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더 잔혹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사랑이니까. 세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그날 밤 세라는 꿈을 꿨다. 준호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라도 함께 웃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이제 세라는 괜찮았다. 에필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봄이 다시 왔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1년이 지났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오늘도 요양원에 가야 했다. 준호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밥 먹어. 응. 세라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준호는 세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요즘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가 노력한 거지. 세라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래도 고마워. 오후 세라는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가씨 정말 착하네요. 아니에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한때는 많이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잖아요. 할머니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저녁 세라와 준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밥을 차리고 함께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엄마. 응? 오늘 어땠어? 좋았어. 할머니들이랑 얘기 많이 했어. 다행이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세라도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세라는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게 사랑이니까. 세라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며칠 뒤 세라는 준호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세라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참 예쁘다. 응.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해?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다행이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세라도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세라는 눈을 감았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게 인생이지. 세라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이제 괜찮아.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세라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세라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작았었는데. 그 생각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후 세라는 혼자 요양원으로 갔다. 준호는 오늘 다른 일이 있었다. 세라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세라 씨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라는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여전히 서류 더미가 있었다. 세라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은 단순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세라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해서 일했다. 저녁 세라는 요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세라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아름답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세라는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거리의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모든 게 살아있었다. 집에 도착해 세라는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왔어. 세라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준호는 부엌에서 나와 세라를 맞았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일 많이 했어. 고생했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밥 먹자. 응. 세라와 준호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다. 엄마, 행복해? 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응, 많이. 진짜? 응, 진짜.
세라는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그날 밤 세라는 다시 거실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희미한 잡음이 들렸다. 세라는 주파수를 맞췄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였다. 세라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녹음된 목소리. 엄마, 그 일 처리 끝났어. 세라는 미소 지었다. 그래. 끝났어. 이제 그 말은 두렵지 않았다. 오해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평범한 말이었다. 며칠 뒤 세라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따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세라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라는 꽃집 앞에 멈춰섰다. 작은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세라는 꽃집으로 들어가 그 꽃다발을 샀다. 누구 주실 거예요? 주인이 물었다. 아들한테요. 세라는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해 세라는 준호에게 꽃을 건넸다. 이게 뭐야? 준호가 물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세라는 수줍게 웃었다. 준호는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엄마.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세라는 준호를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괜찮아.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완벽하진 않아. 아직도 후회는 남아있어. 하지만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함께니까. 세라는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세라는 그 빛 속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새들이 울고 있었다. 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오후 세라는 준호와 함께 요양원으로 갔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웃고 떠들었다. 피해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저녁이 되어 세라와 준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그날 밤 세라는 다시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세라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든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야. 세라는 눈을 떴다. 창밖의 달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알아.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세라는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세라는 마지막 혼잣말을 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세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편안히 잠들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리고 세라는 그 속에서 살아갔다. 조용히, 담담히, 그리고 따뜻하게. 몇 년 뒤 어느 봄날,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머리엔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았다. 준호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엄마. 응?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세라는 미소 지었다. 산책 갈까? 좋아. 둘은 함께 집을 나섰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거리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세라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예쁘다. 응. 준호도 미소 지었다. 엄마처럼. 세라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끝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마무리. 그녀가 떠난 건 아니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간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며. 그게 인생이니까.